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리급님 이러셔야 돼요. 총리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날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급이라고 오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대통령 저기 청와대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었대요. 아 처음에는 총리급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규현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자들이 썼다가 대통령 청와대실에서 다시 총리급입니다. 수정 보도를 또 해서 보도자를 내서 네. 또 수정하고 기자들이 더 바빴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박지원 의원님도 예. 처음에는 부총리급인 줄 알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안 시켜주냐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원래 여러분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고 하는 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규제 개혁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행정규제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때는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심사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폐지하는 것도 어렵게 되지만 여러 사회 여러 목소리와 시각들이 이제 모여 있는 민관 합동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다 합리적인 규제 신설 완화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무려 규제 총량의 50%를 야 50%나 예, 줄인 그렇게 겁니까? 네. 네, 그렇게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규제와 관련된 얘기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덩어리 규제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구더기만 생기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규제는 조심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규제를 빠르게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필요한 규제는 만드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될 영역이 있고 뭔가 제재를 가할 때는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구분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을 두고선 주유소 업자들의 그런 그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방법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일단은 국민주권 정부 그 이름도 너무 좋고 원래는 또 국민자 들어가는 단어를 원래 그 소위 말 주류 세력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재명 정부가 주류가 됐다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 규제 합리화라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보수 진보가 늘 비생산적으로 싸웠던 것이 그냥 보수는 규제 완화, 뭐 규제 철폐를 외쳤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규제 강화를 좀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외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 곳에 규제를 알맞게 하는 것이 합리화로서 가장 필요한 건데 이런 논의가 좀 사라졌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이제 위상도 더 올라갔고 대통령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는 거니까 저는 아마 많은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 싶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예를 들면 휘발유 지금 문제라든지 뭐 다만 문제 이런 뭐 밀가루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좀 쌓여왔던 여러 그런 문제들 누적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좀 해결해 나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피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공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1,800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이게 보니까 2022년 8월 이후에 이제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게 기본적인 유통 생산 구조에 비춰보면은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뭐 국제유가가 올랐고 그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다 사서 뭐 또 정유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배달하고 또 소비자까지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산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또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제일 싼 데 찾아가지고 열심히 줄을 서서 네. 휘발유를 넣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주유소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공급하는 정유사들 정유사들도 문제일 수 있다. 상당히 어제 여러분 주식시장은 거의 박살 났잖아요. 어제 진짜 쉽지 천국 한 10대는 때려 맞은 분위기로 거의 박살이 났는데
정유회사와 이 정유 관련된 업체들 몇 군데 이름도 잘 들어오지 못한 무슨 석유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익을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통 비축료는 뭐 8개월 이상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주문해서 들어오는 건 몇 달 전에 선주문해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하냐. 두 번째는 오를 때는 그 거의 미사일 고각 발사처럼 쫙 기가 올라가는데 막히게 빨리 올리고 내려갈 땐 연 내려오듯이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것들 때문에 되게 붕괴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그 부분을 네. 콕 찍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이탈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잡아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주무부총리로서 화답하기를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고시를 통해 가지고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크게 칼을 빼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뭐 시장을 우리가 중시하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정부의 규제라는 정부의 역할도 아주 적재적소에 알맞게 해야 또 우리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된다? 그럼 담합이라는 게 생기고 독과점 생기고 또 가격 덤핑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수요 공급이 제대로 안 맞는 이런 시장의 실패 사례인 건데 뭐 그러니까 정유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그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감독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와의 차이점은 기득권하고 결탁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기득권들과 정치 권력이 손을 잡고 국민들 등에다가 사실은 빨대를 꽂아서 서로 이렇게 나눠먹는 구조였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문법이고 구태적인 행태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으면서 맞아. 짬짬이식으로 해먹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그건 알맞게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정말 시장의 실패를 정부까지도 이거는 오히려 개입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니까 전 정부가 알맞은 역할을 제대로 적합하게 하는 거 전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전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의식이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기름 넣고 다니는 그냥 일반 저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예. 아무렇지 않게 전쟁? 호르무즈? 오르겠네 하고 당연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무일반적으로 수용. 심지어 네. 뉴스를 다뤘어요. 그래도 우리 정부의 비축료가 한 211분은 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올랐다에 대해서 뭐 전쟁 났으니까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 있는 게 오늘 워딩 중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랬던 거는 사실은 상법 개정안을 할 때였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고 그걸 추진하던 의원들도 놀랬더라고요. 의원들도 놀래고 제가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기영 의원한테 전화해서 아니 형님 이거 어쩌다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상법 개정 추진했죠. 추진을 하는데 아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재선되면서 2020년에 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고 그때 붙인 이름이 코스피 3천 법안이었어요. 코스피 3천 법안 지금 들으면 웃기죠. 근데 2,300, 2,200 정도 하고 있을 때 이 법만 바꿔도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고 자본시장이 바로 잡힐 거다라고 저는 굳은 믿음이 있었지만 3천까지 가겠냐. 그래도 붙이자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관료들은 어쨌든 시장을 되게 뭐 나쁘게 말해 시장을 결탁하고 있고 시장을 잘 알기도 하고요. 기업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 기업 쪽에서 로비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 개정하면 우리나라 다 떠납니다. 기업이 다 떠나면 되겠습니까? 엄포를 놔버리니까 그렇게 엄포 공포감을 놓고. 조성하고. 예, 예. 누가 경영합니까? 경영권 탈취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장관님? 이러면 그때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경영권 탈취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정치만 하던 분들이거나 이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요.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근데 그야말로 집권 초기에 상법 개정안을 바바바박 통과시켜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 할 때면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뒤를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알고 또 국민들의 반응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할 일 제대로 하는 네. 그런 정부와 그런 대통령이니까 지금 코스피 상황이나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요. 다른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전과는 좀 다르게 효능감 느끼게 빠른 속도로 문제점 개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제가 일하게 되는 그 규제 합리화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하면은 상법 개정이 저도 떠올랐는데 그때 코스피 3,000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미 떨어져도 5,000이 넘어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제가 살짝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이 한때는 삼성 저격수로 이제 유명하셨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좀 들리거든요.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데 그때 산 건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한 200% 이상 이제 뭐 오른 거니까 200%가 뭐야? 더 올랐네. 예. 더 올랐어요. 더 그러니까, 올랐죠. 네. 59,300원에 샀으니까 24만 원까지 갔었던가? 뭐 그러니까 누구처럼 빨리 빠져나가진 않았고 저는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죠. 제가 첫 저기 단일 주식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ETF 같은 걸로 지수 통해서 중심으로 투자하시다가 우리 경제를 응원했었는데 그 정무위에 있으면 못 사요. 그 정무위에 있으면 그 개별 종목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삼성 응원한다. 난 삼성과 삼성이 아니라 삼성 개발 총수 네. 그 기업 일가들이 하고 있는 우리 개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시장에서의 반칙과 불법 이건 내 눈 뜨고 못 보는데 기업은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샀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샀습니다. 조금씩 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삼성을 싫어하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잘못된 맞아요. 지배 구조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우리 이병태 교수님하고 같이 부위원장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병태 교수님 어디서 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네. 2020년에 이재용 그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 관련해서 왜 구속 안 시키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놓고 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입장이었고 구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MBC 백분 토론 나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맞짱 토론하고 있었네. 아 그래요? 그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때 좀 말도 안 되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막 뭐라고 논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당시에 그랬다. 다시 영상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는데 이제 뭐 저는 그때도 그랬더라고요. 저는 삼성 미워하지 않습니다.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 대한민국 꼭 필요한 기업입니다.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 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삼성을 응원해야 되는 건 맞고요. 삼성을 오히려 괴롭히는 건 지금 그 지배주주들 특히 일부 재벌 총수 일가들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워딩이 분명히 아직도 영상에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규제 합리화위원회 보니까 이제 세 분의 부위원장이 발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한 이병태 교수도 계신 거고 남궁범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대경팀에서 이제 임원을 하시다 보니까 네. 세 분이 토론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벌써부터 기대돼서 생중계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이 코너에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예. 정치비상구에서. 네. 저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대통령 모시고 회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전날 밤을 새고 준비를 해야 될 판인데 그분들이 제가 지난번 이병태 교수님하고도 토론할 때도 약간 뭐 너무 일방적 주장을 많이 하셔서 약간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아예 경험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카이스트에서 그 창업센터를 운영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래저래한 규제라든지 또 이제 기업 거의 자유기업원 수준으로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했던 분이긴 한데 제일 걱정은 3시 말만 하다 끝날까 봐.
결과물을 못 내놓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말만 하고 끝내는 그거 못 보시는 그렇죠. 스타일이시거든요.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히딩크처럼 용인수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는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이제 뒤에서 미드필더에서 중원을 장악하고 뒤를 받칠 삼각천대를 만들어 놨는데 킬패스에 능한 박용진. 킬패스. 제가 나름 이강인이죠. 그리고 이제 저기 센터링 잘 올려주는 네. 이병태. 그리고 센터링.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전술에 능한 낭군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셋이서 자기 잘난 척하다가 중원을 잃어버리면 납니다. 큰일 나니까 셋이 어떻게든 그 결론을 잘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정치하던 사람이니까 그럼요. 계속 네. 이 역할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아직 모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없으시구나. 남궁범 부위원장님은 진짜로 뵌 적이 없고 이병태 교수님은 그날 밤에 이렇게 저기 토론을 세게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지워놓고 있었나 봐. 제가 아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렇게 뵀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차별점과 힘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이 회의도 공개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코스피나 부동산도 이거 맥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과거에도 부동산 잡으려고 했는데 모든 정권이 다 못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지도자의 의지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정치권, 언론, 또 기업, 뭐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혼자 좀 고립되어 있다가 그냥 다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게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점은 뭐냐? 단계적으로 본인의 힘을 가지고 싸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기득권 그룹들에 대해 가지고 별로 빚진 게 없어요. 빚 갚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개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국민 앞에서 소통하는 이 열린 소통에 상당히 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왜곡하거나 장난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를 아예 열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제합리화위원회도 얼마나 이권들이 여기에 많겠어요. 그 이해관계 조정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를 정말 국민들 앞에서 또 훌륭하신 우리 세 분의 부위원장님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그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또 위원장이시니까 결정하는 거죠. 조율해가지고 네.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국민 앞에서 얘기했는데 뭐 그때 가서 또 결정되고 딴소리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뭐 용인술 내지는 국정 운영 자체를 아주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하면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또 어떻게 보면 힘의 원천으로 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코스피도 성공하고 이제 부동산도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아마 이런 규제 합리화 문제도 저는 잘 풀어내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기득권에 빚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2번 얘기하셨고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들께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 출신들이시고요. 또 그러니까 뭐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뭐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비주류인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주류에 있고 기득권에 있고 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인적 관계 때문에 제대로 못 뚫고 나가는 걸 암시랑토하게 이분들이 계속 바꿔왔거든요. 변화시켜내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 이랬는데 대통령께서는 보면 뭐 그 저하고도 비슷한 이게 인식과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고 기존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기득권에게 빚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도 과감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국민을 위한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결국 국민들한테 좋은 거야.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데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의 맞아요. 오너들은 예. 오너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는 거를 이제는 투자자들 말 그대로 우리 자본주의 원리대로 하는 건데 그 저항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짐 열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말 빚지지 않은 거 플러스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는 그 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더 치고 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저 생각도 말씀 듭니다. 더 받아서 억울하니까 한 말씀 진짜 더 드리면
아니 그 이렇게 코스피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상법 개정안을 냈더니만 빨갱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 사회주의자라는 거 박용진.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엄청 뭐, 예. 근데 저도 솔직히 그게 원래 아, 박용진 법안이에요 실제로. 예.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그때는 너무 진짜 억울했거든요. 근데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을 알아. 대통령이 본인이 시장을 아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맞아. 그 주식 투자도 잘하셨더만요. 그 왕개미 무슨 개미라고 그러셨던데.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 그랬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벌 총수 중심의 이런 반칙 행위들과 이런 불법을 막기만 해도 투자가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뭐 이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국정 운영의 큰 뒷받침이라고 봅니다.